앞 시간에 이어서 거리 측량 마치고요. 이제 평판 측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거리 측량을 알아봤죠? 이번 시간부터는 평판 측량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바로 실습을 진행하셔야 돼서 뭐 손해도 있고 금방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실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이제 지금은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제가 처음부터 이걸 다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진행해서 이제 실습을 하실 때는 제가 간단한 설명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거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기억하실 수 있게 꼭 공부를 잘 하셔서 기억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편안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평판 측량 진행합니다. 먼저 평판 측량의 개요인데요. 평판 측량입니다. 도판이라고 평판이죠. 평평한 판이에요. 그냥 제도지를 붙여갖고 평판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중기라는 LED라고 합니다. 목표물의 방향, 거리 및 고저차를 관측, 직접 현장에서 위치를 결정하고 지형도를 작성하는 측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요즘 그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테고요. 군대를 아직 가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뭐 요즘 한참 유행하는 뭐 배그라든가 이런 게임들 보면 이제 총을 갖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늠쇠를 이용을 해서 적을 조준을 하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 시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축적 지도 제작에 용이하고요. 소단위 면적 지형도 작성에도 용이하고요. 건설 공사 측량 등에 사용을 합니다. 자, 대축적, 소축적.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도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네, 대축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될까요? 소축적이라면 어떤 게 될까요? 자, 대한민국 전체에 비교하고 만약 청주 시내를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한 지도하고 어떤 게 대축적이냐? 청주를 표현한 지도가 대축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축적이라는 건 결국은 스케일이 작아지는 겁니다. 뭐 100대 1, 200대 1 하고 200대 1로 할까요? 200대 1하고 1000대 1. 그러니까 200분의 1 지도와 1000분의 1 지도가 있다. 어떤 것이 대축적인가? 200분의 1 지도가 대축적이 됩니다. 확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낮은 정확도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측량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게 유리한 점이 될 것 같아요. 평판 측량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도를 합니다. 평판 위에 그냥 우리가 시준하면서 바로 선을 펜으로 그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거기다 다 적습니다. 평판 위에다가. 이게 야장이 필요가 없죠. 현장 도면이 다 작성이 됩니다. 실내에 들어와서는 나머지 이제 계산 몇 가지만 해서 다시 기입하고 필요 없는 내용들은 지워버리면 끝납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 위에다가 투명한 트레이싱지를 얹고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도면만 떠내면 끝나는 거죠. 다시 야장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대상물을 빼놓는 일이 적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뭐 낙서하듯이 옆에 나무도 그려놓고요. 뭐 기호를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것도 거기다가 별표하고서 적어놓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측이나 오기 잘못 적거나 잘못 측량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측량 장비 가격이 저렴하죠. 평판 측량 세트 전체를 사도 뭐 한 2, 30만 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가장 싼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광파 거리계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죠. 네.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광파 측량기 본체가 있어야 되고요. 삼각대 있어야 되고요. 뭐 삼각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폴대 아니면 반사경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 했을 때 중고라면은 뭐 몇백 정도 할 테고 새 제품이라고 그러면 보통 1000단위 이상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서 더 좋은 장비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요즘 뭐 인공지능 같이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가 반사경 들고 걸어 다니면 렌즈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쫓아온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훨씬 더 비쌀 테고요. 뭐 무타겟 같은 경우도 비싸죠. 자, 그럼 이제 타겟 그럼 어떤 게 더 좋으냐? 무타겟 장비하고 타겟을 쓰지만 기계가 알아서 따라와 주는 장비하고 장단이 다 서로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광파거리 토탈 스테이션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가 저렴하고요.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부품은 좀 많은 편이긴 하네. 장비의 취급이 간단하고 많은 숙련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간단한 수칙만 알면 그것만 잘 지키면 일정 정밀도 이상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없이 전문 작업 인원 수가 적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 작업 인원 수라는 것은 측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이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죠. 보조 작업, 뭐 폴대를 든다라든가 옆에서 야장을 적어준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치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축적 도면 작업 시 계략적인 거리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축적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대축적 지도 제작보다 넓은 면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리를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는 없을 상황이 되고요. 이제 계략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업 계산이 적고 내업 시간과 노력이 적습니다. 야장을 잔뜩 적어서 들어와서 그 야장을 다시 정리를 해서 작업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도면이 그려져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업에서 할 것은 뭐 스케일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한다라든가 이 정도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에 우리가 측량할 때 없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집어넣는 정도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단점도 알아볼까요? 단점? 솔직히 단점도 많습니다. 장점도 괜찮은데 단점도 꽤 많아요. 기상에 따라서 작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눈이 온다라든가 비가 온다라든가 불가능해요. 왜? 종이를 깔아놓고 작업을 하죠. 평판 위에 우리가 도면지를 종이를 깔아놓고 거기다 직접 그리면서 하는데 비나 눈을 맞게 되면 이 종이가 찢어지거나 울거나 이렇게 되죠. 신축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산 쓰고 하면 되겠네? 종이는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비닐을 깔고 네임펜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네임펜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높은 습도나 강한 직사광선 및 강풍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에 따라 도지의 신축, 종이가 늘고 줄고 하는 것 때문에 오차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선을 그어놨는데 우리가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의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판의 크기 때문에 대축척도에서는 한 번에 작은 구역밖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실물에 가까워지는 게 대축척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충북대학교 전체를 측량한다. 뭐 농대 앞 잔디밭을 측량한다. 평판 하나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남습니다. 뭐 스케일 조절만 잘하면. 근데 자 충북대학교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냐? 못하죠. 평판을 수십 번 옮겨야 되고요. 도면도 여러 번 움직임을 이제 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기구의 종류가 많으므로 이동 시 불편합니다. 그죠? 뭐뭐 있었어요? 삼각대도 있고요. 평판도 있고요.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엘리대도 있고요. 구신기 있고요. 자치맘 있고요. 추하고 추실도 있죠. 그죠? 측침도 있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집어넣어 갖고 다니는 엘리데이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옮길 때마다 집어넣어서 옮기고 들고 옮기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또 잘못 들고 가다 보면 다 쏟아질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불편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웨업에 장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선도 그어야 되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도 거기다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다음에 측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선만 측정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측각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준을 하고 거기까지 라인을 그어버리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면적 계산 같은 걸 진행할 땐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차를 보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농대 뭐 여기 충북대학교 이제 농업생활환경대학 앞에 잔디밭이나 농대 안쪽에 있는 잔디밭 같은 경우 측량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측량해서 선을 그으면 네, 사각형이 아니라 뭐 평행사변형이라든가 이상한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평행사변형이나 이런 뭐 형태로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나중에 끝점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 폐다각형이 돼야 되는데 뚫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죠. 네, 오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숙련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특징으로 평판 측량은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신속히 측량해야 할 경우에 적당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판 측량은 삼각 측량이나 또는 다각 측량, 뭐 트래버스 측량 같은 이런 골조 측량의 결과로부터 구해진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지물의 위치, 지형 지물의 위치나 지형을 구하는 세부 측량 정도에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평판 측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평판 측량에서 평판 측량용 기구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판 측량에 사용된 기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왼쪽 아래 보시는 사진 딱 그 제품 이상을 구하지도 못해요. 대부분의 장비들은 거의 다 단종이 됐고요. 이제는 거의 광파 아니면 토탈 스테이션 쪽, 그 다음에 지금 뭐 더 나가서 GPS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측량의 기본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이 평판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형 장비들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6가지 정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평판, 삼각대, 엘리데드, 구신기, 추, 나침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평판이 필요하죠. 네, 평판입니다. 우리가 측판이나 평판이나 같은 내용으로 드로잉 보드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각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삼각대는 높이가 일정해서 자리를 접을 수 없게 만들어진 삼각대인데요.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다리가 접을 수 있는 신축형 삼각대도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엘리데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데이드가 뭘까?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네. 시준선, 그러니까 가늠쇠 가늠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시준판, 후 시준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수평을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한쪽 면으로 네, 도면을 작도할 수 있는 스케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신기가 있습니다. 이 구신기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집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현재 이제 실습하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추 있고요. 무게추가 있어서 바닥 이제 측량점하고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침반 같지 않은 나침반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냥곽 같은 기다란 성냥곽 같아 그래야 되나요? 이런 제품에 표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평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플레인 테이블 아니면 드로잉 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측판 또는 도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건조된 전나무, 버드나무, 베니아판 등으로 제작을 합니다. 현재는 뭐 통나무 형태, 원목 형태의 제작은 아니고요. 얇은 판들을 가로 세로로 네, 한 베니아판이라고 그러죠. 합판. 네, 그런 형태의 제품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요. 우리 실험실에 있는 것들 보면은 거의 중형 정도 되는 사이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께는 약 한 1.5에서 3cm 정도 됩니다. 평판은 판 위의 대부분의 기기를 이쪽에다 놓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삼각대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평면이어야 되고요. 조그만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틈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우리가 도면을 작도하는데 펜이 가다가 툭 하고 빠지니까 거기가 찢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평판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할 때, 자, 평판 챙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판을 면이 깨끗하고 수평이 잘 맞아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울거나 이러지 않은 판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평판의 크기는 측량 지역의 대소라든가 측량 방법, 축척에 따라서 우리가 평판을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평판 이외에 다른 사이즈의 평판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리바바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어쨌든 없어요. 해외에도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삼각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3개죠. 트라이포드죠. 지면에 여러분들 아마 카메라 집에 뭐 고급 카메라 갖고 계시다면 이런 삼각대 하나쯤은 다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면에 설치해서 평판을 수평으로 지탱하는 보조 기구가 됩니다. 신축 기능이 있는 3개의 지지대와 평판과 연결되는 두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네, 3개의 지지대와, 네, 두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삼각대들 나눠지는 게 보통 삼각대, 할쪽, 신축, 광조 이렇게 뭐 책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실 수도 없고요. 네, 저희가 뭐 간단한 거는 아마 옛날 구형, 네, 할쪽 삼각대 같은 거는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형태고요. 보통 삼각대부터 해볼까요? 가장 튼튼하고 안정성이 크지만 무거워서 휴대하기 불편하고 주로 트랜식과 레벨 등에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리가 접히지 않습니다. 2단이든 3단이든 접히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대신 튼튼하고 안전하겠죠. 네, 뭐 예전에 많이 썼던 겁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할쪽 삼각대입니다.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가운데를 따서 속을 비웠어요. 그리고 뭐 일부 제품은 접을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할쪽은 있어요. 네, 버리지 않고 저희가 잘 보관했던 이유가 있네요. 다음에 이제 신축 삼각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삼각대들이 이런 신축 삼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신축 삼각대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이 제품 말고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과거에 나무로 만들었었죠.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튼튼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정밀한 측량을 할 때는 삼각대를, 네, 이런 알루미늄으로 가벼운 삼각대가 아니라 아직도 목재로 만들어진 할쪽 삼각대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새 제품인데도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광조 삼각은 이제 무게가 가볍고 튼튼하며 안정성이 높도록 제작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삼각대, 삼각대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할쪽 삼각대입니다. 제일 왼쪽이 할쪽 삼각대예요. 무거우니까 가운데를 갈라놨죠. 네, 속을 비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을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서 접을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뭐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삼각대입니다. 짧죠. 네, 하지만 아래쪽 우리 여러분들 카메라 트라이포드처럼 밑에 다리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부입니다. 두부 사진인데요. 네. 평판 뒷면에 구멍에 나사를 하나 연결을 해서 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요는 밥그릇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후 좌우로 수평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엘리데이드입니다. 평판, 우리가 뭐 도판, 측판이라고 얘기하는 평판 위에 올려놓고 목표물에 세운 포를 시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인편, 지금 뭐 여기 보면 이쪽 스케일 달린 이쪽이에요.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될 테고요. 네, 뭐 여기도 아마 반대쪽에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보는 방향의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포를 이제 시준을 하게 되는데요. 방향선을 그려갖고 목표물의 방향 및 경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 보시는 사진이 보통 엘리데이드, 그 다음에 망원 엘리데이드, 그 다음에 광파 엘리데이드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통 엘리데이드는 그냥 우리 일반 총처럼 생겼어요. 가늠제만 붙어 있고요. 자, 나침반 보이시죠? 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 있고요. 네, 구신기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 얘는 이제 그럼 짧은 거리밖에 안 되겠죠. 망원 엘리데이드는 긴 거리도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긴 거리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리를 이거는 줄자로 일일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거리 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측량 뒤에 방법에서 뭐 전방 교차법, 후방 교차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다 이제 거리를 재죠. 줄자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적 측량하고 이런 작업할 때 많이 썼던 장비가 지금 보시는 광파 엘리데이드입니다. 네, 이 제품을 여러분들 실습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 제품을 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네,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해외도 거의 없어요. 다 단종됐어요. 이제는 그냥 어디서 중고라도 구해야 되는데 중고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샘플이라도 한 대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데이드 이제 설명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시준판이 있고요. 네, 접혀 있어요. 전시준판. 후시준판입니다. 중간에 시중공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슬라이드처럼 밀려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기포관이 있어요. 수평 잡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측면에 보면은 스케일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자를 우리가 스케일에 맞게 바꿔 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뒤집어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요즘 나오는 제품은 딱 두 가지 정도 스케일밖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600분의 1, 1200분의 1인가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뒷면에도 표시가 돼 있어 갖고요.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활용도가 높았는데 요즘 이제 그렇게 나오는 제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준판을 보면요. 전시준판입니다. 전시준판은 이제 측량할 이제 물체 쪽에 위치하는 거죠. 앞쪽에. 가운데 시준사가 있습니다. 철선으로 가늘게, 네, 철선이 가운데 조준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준공을 통해서 이 시준사와 전방에 있는 폴대를 일치를 시키면,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딱 그 폴이 사라져요. 일정 거리 되면. 그러면 제대로 측량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너무 가까워서 폴이 너무 크게 보인다. 그럼 폴 정중앙에 시준사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후 시준판에는 아까 시준공이 3개가 있고요. 자, 엘리데이드에는 시준공이 총 4개가 존재합니다. 네, 시준공은 4개예요. 어디? 여기도 있어요. 네, 전시준판 밑에 시준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네요. 후시준공 같은 경우, 후시준판 같은 경우는 시준공을 왜 이렇게 놨냐면 경사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될 때는 밑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고요. 보통 가운데 밑에서 올려다보고 이런 식으로 3개를 조절해 쓸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얘가 빠진다고 그랬죠. 얘를 뽑아서 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는 아마 거의 이걸 뽑을 일은 없습니다. 평지에서 실습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법은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전 시준판과 후 시준판은 직각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기울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시준공은 위에는 위로 보고 가운데는 가운데로 밑은 밑으로 보는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포관은 수평 맞출 때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좌우의 눈금을 이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지에서는 이 눈금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경사지에서 우리가 할 때는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경사가 너무 급한 곳에 이제 이 전시준판의 시준공을 이용을 해서 거꾸로 놓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구신기하고 추를 볼까요? 네, 구신기하고 추는 평판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기구는. 구신기하고 추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뭐 수평,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맞추기 이런 거 할 때 작업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상에 측침이 이제 꽂혀 있고요. 이 측침에 구신기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 추를 달아서 바닥에 측정하고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 작업 한번 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걷어서 우리가 LED 셋 그 케이스 안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필요할 때 또 쓰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와 실과 자재편이라는 이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재편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자재편을 수평으로 만들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추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높이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자재편을 그냥 손을 놓으면 자재편이 수직으로 쫙 실에 붙어서 서버리죠. 그러면서 더 이상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추 흔들리는 것을 멈춰 세운 다음에 중심을 맞추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쓸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 설명해 드려도 가끔 이걸 자꾸 묶어요. 여러분들 오른쪽처럼 자재편이 없을 때처럼 이렇게 묶어서 쓰시는데 자재편이 없을 때 묶는 법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묶어서 나중에 이 실끝만 당기면 딱 풀어지게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데 꼭 그냥 묶어 버리셔 갖고 지금 여러분들 실습하는 실들 보면은 중간에 매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듭을 저희가 풀어내느라고 엄청 애를 먹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묶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자재편 사용하는 법을 꼭 익히셔 갖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침기라고 그러고 자침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침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교재마다 뭐 이름은 다 각각이고요. 다 옛날식 이름하고 옛날식 형태로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사진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침판인데 북쪽하고 남쪽만 가리킬 수 있어요. 좌우로 제가 기억이 맞다 그러면 한 2도나 3도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5도 정도 움직일 수 있나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별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북쪽을 어느 정도 맞추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북쪽 표시할 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판 설치할 때 평판을 옮겨서 다시 설치를 하면 지금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맞춰지게 될 텐데 이랬을 때 이 라인하고 일치시키는 A, B하고 실제 지상의 선하고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서 아마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이용이 돼요. 나침반을 이용을 해서 맞추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LED들을 놓고 이제 후시를 보는 거죠. 아까 장비가 평판이 있던 점을 폴대를 세워서 거꾸로 봐서 선을 맞추는 방법하고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침반은 솔직히 굉장히 아까 이제 뭐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정확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목시계, 전자제품, 스마트폰, 그다음에 안경테, 반지, 열쇠, 뭐 볼펜 이런 거에도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에 좀 치워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측량침이 있어요. 측량침은 아까 측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철로 제작된 핀이고요. 평판 위에 도지를 설치라 종이를 이제 깔죠. 종이 위에 이제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아까 얘기했던 구신기랑 지상점이랑 이제 맞추기 위해서 꽂는 현 위치 표시를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꽂혀 있어야지만 LED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쓰는 게 측량침, 측침 이해하고요. 다음에 이제 도지입니다. 종이죠.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종이면 되는데요. 너무 얇아도 안 좋고 너무 두꺼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0분의 1 이하의 신축이 있는 종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고 이러는 종이는 안 되고요. 네, 빳빳해서 좀 종이가 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은 종이가 좋고요. 또 연필이 잘 먹고 선이 잘 그려져야 됩니다. 선이 안 그려져서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 긋다 보면 선이 두꺼워지게 되고요. 선이 두꺼워지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제가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기고 지우개나 햇빛에 변색되지 않는 지지를 사용합니다. 자, 지우개. 우리가 선을 잘못 긋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초과해서 선을 긋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표시한 이후에 이후 선들은 지워버리는 게 이제 되는데, 그렇게 이제 지우거나 이럴 때 종이가 닳아서 찢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햇빛에 얼룩지거나 변색되지 않는 그런 지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켄트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네. 켄트지가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미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켄트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연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필 쓰라고 그랬더니 뭐 샤프 쓰고 이거 측량하라고 하는데 볼펜 들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저희가 따로 나눠드리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흑색을 사용하고요. 질이 고른 심으로 0.1mm 이내에 선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네, 단단한 펜이 좋습니다. 경도, 그 연필 심이 경도가 3H나 4H 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아마 미술 시간에 데생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럴 때는 이게 펜이 잘 나가야 되죠. 그리고 두껍게 칠할 수도 있고 연하게 칠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해야 되니까 B가 들어가죠. 3B, 4B, 뭐 2B, 3B, 4B 이런 거 쓰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4H 정도 되는 펜, 이 측량 제도용으로 사용되는 펜 이제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삼각 스케일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데드의 축척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도면 작성 및 도상 내 거리 측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삼각 스케일은 뭐 지금 우측 아래 보시는 사진처럼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각각의 축 스케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엘리데드에도 이제 스케일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엘리데드엔 스케일이 그 바꿔 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이제 실습 때 장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네.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더 이상의 스케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다른 스케일도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하고 12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300으로 하든가 200으로 하든가 150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데요. 뭐 600분의 1 스케일을 2배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600분의 스케일에서 네, 뭐 이제 6cm를 해야 되는데 300분의 1로 바뀌면 이게 2배 하니까 12cm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그리면 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오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스케일을 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스케일에는 6가지 삼각형의 각 면에 2가지씩 스케일이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6가지 스케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케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평판 측량에서 평판의 설치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설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준, 구심, 표정. 정준, 구심, 표정. 네, 정준, 구심, 표정.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준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교재들을 보다 보면 정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레벨링, 레벨링업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정준은 수평 맞추기입니다. 평판이 수평이 되도록 삼각대와 연결된 평판을 수평을 조절하는 게 이제 정준이고요. 구심은 치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센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심기를 연결을 해서 지상의 점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심 맞추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평판 위에 표시된 측정과
땅 위의 측점이 같은 연직선 상에 있도록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방향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판을 일정한 방향이나 방위에 맞게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정준입니다. 중심 맞추기, 수평 맞추기죠. 보통 평판의 경우하고 이제 그 삼각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우리 평판 삼각대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할 때 삼각대 중에 두 개의 다리를 고정을 하고요. 평행하게 엘리데이드를 평판에 놓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우리 저 기포관이 있었죠. 그 기포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머지 다리 하나의 다리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데이드를 직각 방향에 놓고 다시 재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왼쪽 아래에 있는 이제 그림이 이제 설명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삼각대는 다리가 접히는 신축 삼각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움직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삼각대가 신축이죠. 다리가 줄어들었다, 길이가 늘어났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다리를 이제 각각의 다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 주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평판을 고정하는 나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평을 잡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수평이 된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엘리데이드를 놔서 보더라도 기포가 중앙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평이 맞춰져야지만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준 나사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정준 나사는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준 나사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평판이 아니라 컴파스도 없네요. 레벨, 오토 레벨, 수증기, 높이를 측정하는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데오도라이트, 트랜시트, 그다음에 뭐 토탈 스테이션 같은 이런 장비들, 광파 거리기 같은 이런 장비들은 이 지금 정준 나사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본 매뉴얼에 보면은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포관을 정준 나사 S1하고 S2의 연결선에 평행이 되게 설치를 하고요. 나란히 놓고요. 그다음에 S1과 S2를 같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안쪽, 동시에 바깥쪽입니다. 뭐 S1과 S2를 동시에 시계 방향, 동시에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동시에 안쪽,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이 가로로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우는 형태로 되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설명에서는 다시 이 기포관을 이제 연직으로 놓고 S3과 이제 직선으로 놓고 S3을 돌려서 수평을 맞추면 된다 그러는데, 이러면 수평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1과 S2의 한 작업을 다시 이제 S2와 S3의 기포관을 평행하게 놓고요. 다시 작업을 하고요. S3와 S1에 놓고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2, 3회 정도 돌아가면 나중에 수평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맞춘 수평은 거의 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틀어지지 않아요. 희한하게 수평이 잘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판에서는 해보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레벨이라든가 트랜시트 할 때는 여러분들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심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랬죠. 중심 맞추기입니다. 구심기를 사용해서 평판을 이동시키면서 도상의 점과 지상의 측점을 수직선에 일치시키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판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 도면 내 임의 지점에 측침을 꽂고 구심을 맞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면을 첫 번째 측량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평판을 옮겨야 될 경우에는 측침이 꽂혀 있는 곳하고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런 편신거리의 허용 범위는 1000분의 1 이상의 대축적 도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오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서 측침하고 요 편신거리가 지금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구심기에 달린 추하고 측점하고의 차이가 편신거리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차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는 정밀하게 아주 소면적을 대축적으로 작업할 때에 발생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소축적 지도죠. 대면적을 이제 측량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편신거리가 이제 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두 방향에서 이렇게 봐서 목측에 의해서 가운데 있나 확인하셔도 되고요. 밑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열심히 조금만 더 왼쪽, 조금만 더 오른쪽 뭐 이런 보면서 맞추셔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맞춥니다. 결국은 얼마나 틀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정입니다. 표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오리엔테이션. 제일 처음에 표정은 나침반을 놓고 우리가 그냥 북쪽 표시만 하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측량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평판을 이동시켜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어제 측량하다가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쉴래요. 그러고서 이제 한 30% 정도 측량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나머지 70%를 해야 되죠. 처음부터 또 하면 또 30% 하고 너무 피곤해요. 또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제 측량한 마지막 점에서부터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구심과 표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데드에 의한 표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기지 방향선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엘리데드의 자변을 도상의 선 AB에 일치시킵니다. 도상에 우리가 그려놓은 선이 있죠. 이 선에 일치를 시킨 다음에 B점하고 바닥에 있는 B점, 스몰 b하고 라지 b를 구신기로 일치를 시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판을 회전시켜서 수평인 상태에서 평판을 회전시켜서 결국은 AB하고 선분 AB하고 실제 라지 AB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표정의 정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준이 된 다음에 평판 고정 나사를 고정을 해서 완전히 방향을 확정을 하면 이제 평판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다른 측량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정하다 보면 이 구심이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측침이 측침이 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자리에 있다 그러면 평판을 회전시키면 B점에서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맞춰서 좌우로 같이 움직여서 잡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구심과 표정을 동시에 수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침에 의해서 방향 맞추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침에 의한 표정은 소축적 1000분의 1 이하의 도면, 그래서 뭐 5000대 1, 1000대 1 이런 도면을 작성할 때는 응용을 하는데요. 네, 거의 뭐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침판으로 북쪽을 항상 맞춰준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래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량 지역이 전부 들어오도록 A점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자침 끝과 자침함의 지표가 북에 같이 일치되도록 쫙 맞춰서 끝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침판의 정밀도가 이 자침함의 정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냥 이 자침함 같은 경우는 북쪽을 표시하는 데만 쓰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가 뭐 이랬을 때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아마 활용할 일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에 대한 내용들, 평판에 대한 얘기들을 어느 정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지금 여러분들 강의에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산림 측량학, 그 다음에 측량공학, 뭐 수정판 측량학, 그 다음에 측량학 제2판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평판을 이용한 측량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